다 오신 것 같으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플레이디라는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광고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모바일 또 좀 더 특화하자면 모바일 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윤언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교육이기도 하지만 제가 과제라든지 실습이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이 잘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미 앞선 많은 강의들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노출 베이스의 광고 판매 방식,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유저들의 조금 더 아주 기초적인 액션을 얻어내는 클릭 베이스로서의 광고 판매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퍼포먼스 마케팅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죠. 전환에 있어서 이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베이스의 판매 방식, CPM이죠. CPM을 제공하는 매체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매체에다가 광고를 올려주기만 하면 해도 매체비를 벌 수 있다는 것은 매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매체 입장에서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주의 목표는 과거에는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광고 성과를 낼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면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광고주의 목적은 조금 더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 노출에서 클릭에서 광고주 사이드에서의 전환까지 앱, 지금은 이제 모바일 앱 관련된 쪽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CPI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스톨 기준으로 앱을 인스톨 시킨다든지 혹은 앱 혹은 웹 안에서의 어떤 유저의 액션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뒷단으로 갈수록 광고주의 액션에 가까워질수록 매체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체 안에서 매체가 굉장히 좋은 유저들을 관리를 하고 매체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또 적정 타겟팅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유저들한테 10번 보여줄 광고를 한 번 보여주면서도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매체들은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런 상품 사고자 하는 광고주들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왜냐? 이쪽에서는 광고주께서, 마케터께서 어떤 지명 관리를 잘하지 않으시면 그 마케팅 비용이 로아스가 이제 고꾸라지는에 대한 책임을 광고주가 가져가셔야 돼요. 마케터가. 하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과금 기준으로 성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과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출이 나오든 얼마나 많은 클릭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광고주는 그가 목표하는 전환이 일어났을 때만 광고를 할 것이므로, 반대로 최적화의 책임을 마케터가 오르지는 것을 이제는 매체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광고 노출을 지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소재, 타겟팅, 지면의 피로도는 결국 광고 성과의 비효율로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광고가 노출될 때는 신선해요. 여기가 이제 전환 단가예요. CPI 단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CPA, 액션에 대한 단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 광고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 보는 광고들이기 때문에 그 지면에서 그 광고를 바라보는 유저들에게는 광고가 신선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과가 잘 나오겠지만 단가가 이게 지속될수록 소재가 피로도가 쌓이고 봤던 광고로 또 보고 그러면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단가가 노출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노출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런 기회비용들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최적화를 하겠죠. 소재를 교체한다든지 타겟팅을 바꿔본다든지 혹은 지면 자체를 바꿔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다시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버려두면 결국은 또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소재 타겟팅 지면을 바꿔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추적 코드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이죠. 피로도가 왔을 때 또 지면을 최적화해 본다든지, 또 피로도가 왔을 때 소재를 최적화해 본다든지, 피로도가 왔을 때 타겟팅을 최적화함으로써 노출 빈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러면서 올라가는 단가를 계속 잡아가는 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인 거고, 이런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웹에서는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해야 되잖아요. 앞서서 많이 들으셨을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스크립트 방식으로 웹 액션을 추적하는 거고요. 앱에서는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앱에 맞는 추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성과를 바라보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저가 광고주의 앱에서 목표했던 광고 반응을 일으킬 때 이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도구, 앞서서 구글, GA, 스크립트 많이 들어보셨죠? SDK 얘기도 혹시 앞선 강의들에서 있었나요? 앱이어서 그래요. 앱에서는 저 SDK라는 용어는 친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웹에서 말하는, GA에서 말하는 스크립트, 뭐 추적 도구, 혹은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픽셀, 이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앱에서는 SDK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앱 SDK는 앱 추적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앱 추적 도구를 가지고서 이제 앱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추적이 되는지 간단하게 모식도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의 광고가 노출되는 유저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매체 이름이에요. 저희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앱 퍼포먼스 매체, 에이전시지만 매체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서 광고가 나가면 이제 광고가 노출됐죠. 노출됐으면 이거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게 앱 광고예요. 앱을 다운로드 시키기 위한 광고였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게임 광고가 노출이 됐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가 어디가 될까요? 광고주 웹으로 들어가면 앱을 다운로드 시켜야 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로 보내겠죠? 그럼 구글 플레이로 랜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럼 앱 안에는 이 추적 코드라는 게 심어져 있어요. 이 추적 도구가 넣어놓은 앱 안에 이 추적 도구가 SDK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디바이스에 들어가가지고 실행이 됐을 때 이 추적 코드가 추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시도는 간단하게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애드 스크린에서 여기로부터 발급받은 트래킹 링크, 구글에서 따지면 UTM 파라미터가 붙어있는 링크라는 뜻이에요. 트래커가 발급해준 우리가 추적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붙어있는 링크를 가지고서 소재를 클릭시킵니다. 그럼 클릭 노출시키고 클릭이 되는 순간 이 프로토콜이 매체 서버에 왔다 갑니다. 매체에서는 어떠한 소재가 지금 클릭이 됐구나 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트래커한테 보내요. 그 트래커 서버에서는 어떤 지면에 어떠한 소재에서 지금 클릭이 발생했구나 를 확인을 하고서 이 프로토콜을 이제 원래 랜딩 페이지였던 스토어로 보냅니다. 스토어로 보내고 스토어에서 앱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됐어요. 자, 서버에서 나간 클릭 정보 남아있죠. 얘도 클릭할 정보까지 남아있죠. 하지만 아직 인스톨 실행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인스톨하고 실행이 되고 SDK가 짠 켜지면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훑고 여기서 넘어왔던 파라미터의 정보를 훑어가지고 다시 트래커에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트래커에서는 여기서 받은 프로토콜을 받은 다음에 지금 실행이 하나 됐네. 그러면 이 실행이랑 이 실행을 만들어낸 클릭이 누구 거였어? 막 서버를 뒤져요. 이 매체 거였네? 그러면 얘한테 신호를 보내주죠. 야, 네가 언제 보냈던, 몇 시 몇 분에 보냈던 무슨 클릭이 무슨 소재에서 발생했던, 무슨 지면에서 발생했던 무슨 클릭이 지금 실행이 돼서 돌아왔어. 내 앱이 실행됐어.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애드 스크린 같은 경우도 밑에 하이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럼 애드 스크린도 그 정보를 받아서 실제 또 자기들이 연동하고 있는 하이 네트워크들한테 신호를 쏴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출시킨 광고가 실행이 되어 돌아왔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첫 페이지를 잠깐 보면 노출 방식, 클릭 방식은 매체가 알 수 있어요. 내 매체에서 노출시킨 거고 내 매체에서 클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클릭을 한 유저가 랜딩을 하게 되죠. 웹에서는 광고주 웹페이지로 들어가 버리고
앱 마케팅에서는 앱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즉 우리의 바운드를 떠나버린 거야. 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추적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엔드스크린이라는 그러니까 매체와 트래커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거고 편지를 주고받는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트래커는 트래커 나름대로의 개발 방식이 있고 개발자가 있는 거고 개발 코드가 있을 거예요. 매체는 매체 입장에서의 개발 방식과 개발 코드와 뭐 서버 구조가 있을 거예요. 즉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끼리 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유저를 클릭해서라는 걸 아까 클릭 정보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내려면 지금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A라는 유저가 몇 시 몇 분에 클릭을 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친구한테 페팔로 보내야지. 편지를 보내야 돼. 문자를 보내야 돼. 근데 내가 한국말로 보내면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보내야 되죠. 걔한테 편지를 쓰려면 걔네 집 주소를 써야 되는 거고 문자를 발송하려면 걔 전화번호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즉 클릭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트래커의 전화번호 URL을 먼저 입력을 하고 내가 쓰고 싶은 클릭이라는 정보에는 얘는 나는 배너를 누르는 행위라는 한글을 얘는 클릭이라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는 지면이라는 한글을 쓰고 있지만 얘는 그거를 네트워크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는 뭐 유저라고 뭐 성별이라고 쓰지만 얘는 그 젠더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보내고 싶은 정보들을 걔가 알아먹을 만한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파라미터를 씌워가지고 쟤한테 호출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펜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자기한테 온 문자, 펜팔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겠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누가 나한테 지금 클릭 정보를 보냈어. 근데 얘가 보낸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클릭 정보라는 거구나. 얘는 광고를 누르는 행위라는 말을 자체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게 이게 클릭 정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클릭이라는 거에 싸서 보냈으니까. 그게 가지고 있다가 또 전환이 발생했다. 이번에 트래커 SDK에서 보내준 호출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얘 거였네. 그럼 회신을 하겠죠. 템퍼를 다시 회신을 하거나 답신을 보내겠죠. 메시지를. 그럼 또 이제 받아볼 사람의 URL을 써놓고서 서버 URL 써놓고서 내가 보내고 싶은 걔가 클릭 아이디라는 거를 보내고 이걸 얘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광고를 누르는 행위구나. 지면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구나. 젠더, 성별이라는 한국말을 쓰고 있구나.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이종 간의 플랫폼과 트래커, 매체와 트래커, 혹은 광고주와 트래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영사전과 영화사전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웹 추적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많은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모바일 앱 트래커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굉장히 아주 다양한 트래커들을 공고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7개 정도가 쓰이는데요. 이름 바뀌었어요. 지금 브랜치라는 트래커도 쓰시고요. 튜니 이제 지금 브랜치라는 이름 쓰고 있습니다. 에어브릿지, 싱귤러, 에드브릭스, 엑스플라이어, 코차바. 저는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7개의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트래커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체 입장에서는 7가지 언어로 데이터를 매핑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7개의 사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체에서 보내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디바이스를 추적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광고주가 원해서나 매체가 원해서나 UTM 코드 같은 우리가 커스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를 넣기 위한 커스텀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나레이를 시켜놓고 서로 언어를 매핑을 해놓은 거죠. 사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밌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광고 전반에서는. 물론 앞서는 웹 광고에서도 광고 사기, 프라우드 말씀하신 그런 강의가 있었나요? 제가 너무 이제 그 퍼포먼스 광고를 막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레이한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들긴 하지만 광고 사기에 대한 그런 이슈는 뿌리 깊습니다. 일례로 전단지라는 아주 과거의 방식이라고 볼게요. 내가 짜장면 집을 오픈을 하고 전단지 100장을 받았는데 이거를 CPM 방식으로 노출시키면 돈을 번다고 칠게요. 100장을 버리고 100장을 뿌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일일이 100장을 주면서 하는 정직한 알바생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80장 버리고 20장만 탁탁탁 주고서 가는 알바생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임프레션 값을 부풀린다든지 클릭 값을 위조한다든지 온라인에서도 그런 프라우드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프라우드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요즘 여러분들 그 휴대폰 디바이스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화된 퍼스널 컴퓨터보다 더 퍼스널한 기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추적을 하고 디바이스 이제 유저들 행위를 바라볼 때 유저를 식별하는 정보는 제가 광고가 발생한 유저들의 개인 정보, 주소, 이름, 뭐 나이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추적을 해요. 디바이스의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GAID라든지 IDFA 같은 디바이스 광고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광고 아이디는 하나의 디바이스 아이디는 하나의 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라우드가 발생을 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유저를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존재하는 유저처럼 만들어내는 프라우드가 있어요.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행위죠. 두 번째는 실제 하는 디바이스 안에서 유저의 가짜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있어요. 클릭하지 않았는데 클릭한 것처럼 둔갑한 거예요. 실행하지 않았는데 실행한 것처럼 둔갑을 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디바이스 안에서. 그리고 조금 무서운 거는 이것들을 판단하는 트래커 자체를 속여버리는 행위들도 있어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느낌일 거예요.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디바이스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쫙 수백 대의 디바이스를 깔아놓고서 CPR 캠페인의 목적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체 안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네트워크가 알바생들, 짜증난 알바생들을 100명을 쓰는데 99명의 알바생들은 임프레션을 잘 해준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 명의 알바생이 버리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저희는 이 매체들의 지면을 다 네트워크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진 파트너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까 지면을 쓰는 애들이 아니라 이런 거를 섞어 쓰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상위 매체로부터 지금 CPI에 대한 앱 인스톨에 대한 목적의 오퍼가 내려왔네. 그럼 그 트래킹 링크를 받아가지고 100개 디바이스에다가 쫙 설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트래커에서는 100개가 설치됐다고 찍히니까. 그럼 이제 위스 네트워크 단에서는 여기 잘 만드네 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일은 유심 카드 쫙 빼가지고 다른 걸로 싹 낀 다음에 또 한다든지 디바이스 아이들 리셋해가지고 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없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액션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보통 한국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런 디바이스 공장이 한국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면서 이제 VPN을 활용해가지고 위치값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블랙리스팅 IP를 쓴다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정보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디바이스 정보가 꼬인다든지 혹은 리텐션, 유저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이야. 여기서 온 애들은 첫날 인스톨이 쫙 됐는데 다음날 오픈을 하나도 안 한다든지 혹은 이게 열받아가지고 2일차, 3일차 오픈까지 보겠다고 했으면 3일까지 오픈을 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쫙 사라져버린다는 디바이스들이 이게 굉장히 만약에 얘네가 개인화된 사람이었다면 서로 다른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패턴이 좀 부자연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륨 스파이크라든지 특정 시간에 갑자기 볼륨이 확 늘어난다든지 확 줄어든다든지 그런 이상한 패턴을 보이게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통 트래커상에서나 저희 매체단에서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고도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의 실제 디바이스 안에서 가짜의 행위를 만들어요. 자, 아까 유저의 디바이스 그림 기억해 주세요. 유저의 디바이스가 1번 A라는 매체에서 보내준 배너도 받았고요. 2번 매체에서 보내준 배너도 노출되고 3번 매체에서 받은 배너도 노출됐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유저가 이 배너를 보고서 클릭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앱 인스톨까지 연결이 안 됐어. 그 서버에는 이 매체에 클릭 정보가 남아있고 아직 전환 정보는 안 들어보이겠죠. 트래커 서버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유저가 또 다시 동일한 광고주에 다른 배너가 노출된 B 네트워크의 광고를 클릭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인스톨까지 가면 좋겠는데 못 갔어. 그 트래커 서버에는 이제 또 이 B 매체에서 노출된 클릭 정보만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환이 안 오고 있어. 이제 C 매체에서 또 소재를 제공했는데 그게 한 번 더 클릭이 됐고 인스톨이 연결이 됐어. 그 트래커 입장에서는 A 클릭이 왔고 B 클릭이 왔고 C 클릭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C 인스톨이 발생했어. 그럼 전환에 대한 기여는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물론 A도 잘했고 B도 그 전환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시키는데 기여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트리뷰션에서의 되게 많이 활용되는 로직은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 마지막 클릭 기여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클릭 어떻게 보면 얘도 인스톨 연결을 못했고 얘도 인스톨 연결을 못했는데 얘가 여기서 소재를 잘 썼던, 타겟팅을 잘했던, 매체에서 잘했기 때문에 드디어 넘어오지 않던 유저가 광고주가 원하는 인스톨을 했구나. 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액션을 했구나. 이래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어트리뷰션 로직도 되게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라스트 클릭만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균등하게 잡는 방식, 혹은 이거를 가중치를 줘서 주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기본 로직은 가장 마지막 우리가 목표하는 전환이 발생한 가장 직전에 발생한 클릭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신호가 가서 매체가 성과를 인정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인스톨을 발생을 했는데 앱스토어 기준에서는 지금 유저가 앱 다운로드 버튼 클릭한 거예요. 이게. 트래커는 아직 몰라요. 왜냐? 앱이 디바이스에 내려가는 시간, 앱이 실행되고 SDK가 켜지는 시간, 그 사이 시간대를 트래커가 몰라요. 왜냐면 구글 플레이가 트래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스톨되고 실행되기 SDK가 발생되기 직전에 디바이스 안에 있던 멀웨어가 지금 디바이스가 앱이 깔린다는 걸 인식을 하고서 트래커한테 서버에 클릭을 핑 날려버려요. 중간에 클릭 인젝션, 클릭을 하는 주사해버리는 거죠. 그 트래커 입장에서는 이제 앱이 실행되고서 성과를 확인했는데 라스트 클릭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된 거야. 얘가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 어떤 그 프라우드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됐었던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과거만 좀 원시적인 방식으로는 라스트 클릭과 트래커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스트 클릭. 그 다음에 실행된 시점만 알아요. 이 시간대. CTI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Click to Install Time.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CTOT예요. Click to Open Time이야. CTO2는 저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CTO2라고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CTIT라는 말은 워낙 익숙한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간대를 측정을 함으로써,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5G 시대, 4 한다고 하더라도 게임 같은 거, 특히 뭐 게임 같은 거 몇백 메가를 해요, 앱이. 그럼 그거를 유저가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해가지고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소요가 되는데 이 클릭 인젝션을 하면 이 클릭 인젝션도 막 여기서 막 서로 뺏어오고 있을 거야. 그러면 트래커 입장에서는 마지막 클릭과 오픈 시점 사이에 0.1초, 1초, 2초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숫자를 기준으로 발라내기 시작하니까 프라우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론 이게 통신 속도에 따라서도 앱의 크기에 따라서도 또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초 정도면 10초보다 짧으면 이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게 일반화된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앱이 워낙 작고 통신이 워낙 빠르면 2, 3초만 해도 가능한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런 거를 정확치 보지 않고 이 10초라는 기준으로 다 불량한 거야 이거는 하고 매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트래커가 이 시간대 스토어에서 지금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눌려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켜지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인스톨을 한 시간대 이거를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로부터 트래커가 받아요. 이 시간대는 이제 정확히 측정을 했어. 그럼 이거 측정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 이후에 발생한 라스트 클릭은 인정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2초일지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15초일지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CTIT 이슈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자, 이게 좀 무서워. 트래커 자체가 속아버리는 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이 설치되고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됐을 때 앱 SDK가 구현이 되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디바이스의 정보를 후루루로 훑고 여기서 파레트 정보를 후루루로 훑어가지고 트래커한테 알려준다고 했죠. 즉 SDK와 앱의 SDK와 트래커 사이의 보안 프로토콜을 뜯어보기 시작했어. 뜯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이제 트래커가 SDK가 서버한테 보내는 주소, URL과 거기에 알 수 없는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던 이런 정보들이 막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런 정보들이 막 있으면 이제 이거 뜯어본 이제 그 프라우드 이제 행위를 하는 어떤 조직이 이걸 하나하나 막 매핑을 보면서 트래커를 호출해봐요. 그러면 트래커 입장에서는 자기 SDK가 보낸 정보가 적격한 정보가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겠죠. 근데 해킹이 성공하는 순간 트래커가 놀랍게도 해킹이 성공하는 순간 트래커가 놀랍게도 자기가 SDK가 보낸 걸 착각을 해가지고 포스트백을 보내줘요. 그럼 아까 뜯던 그 조직은 여기 밑에 안에 있던 하나야. 그럼 포스트백을 받으면 얘도 포스트백을 보내주겠죠. 즉 얘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막 적으면서 트래커를 호출하다 보면 이게 뚫리는 순간 신호가 와요. 인스톨이 됐어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공장도 필요 없어. 유저 디바이스한테 뭐 멀리오는 심어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컴퓨터 자기들 서버에서 신나게 트래커 서버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SDK가 트래커 서버를 호출하고 있는데 트래커는 아주 해맑게 전환이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든 방식은 솔직히 저희 같은 매체가 능동적으로 막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막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트래커가 뚫리면 안 돼. 그래서 트래커와 서버 SDK와 트래커 서버 사이에 보안 프로토콜을 넣을 때 우리 마치 폰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할 때 그거 서로만 가지고 있는 보안 코드가 있잖아요. 보안 카드.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의 오리지널 SDK만 인정받는 SDK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안 코드를 중간에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이게 없으면 뭐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고 많대요. 또 뚫리고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트래커만 믿고서 진행하면 나중에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1000개 인스톨을 만들었는데 광고주 서버에 1000개의 인스톨이 하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커를 기준으로 전환 성과가 인정되고 이 유저가 실제 광고주 서버에 존재하고 그 트래커로부터 전달받은 이제 성과 데이터를 우리는 매체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상적인 구조도 있겠지만 우리는 트래커가 속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대비해야 돼요. 트래커가 없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광고주의 서버에 있는 유저가 진짜 존재하는 유저인지 그게 우리가 매체한테 인정해줘야 되는 유저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트래커를 통해서 우리가 전환을 인정받아요. 트래커를 통해서 받을 전환들이 여기 유저들이 쫙쫙쫙쫙 쌓여 있을 거예요. 또 실제 인스톨이 됐다면 그 유저들이 여기 서버에 쫙쫙쫙 쌓여 있을 거예요. 트래커로부터 받은 서버 그 이제 유저들의 정보, 매체 코드, 매체 뭐 하위 매체 누군지 거기에 애드 아이디, 실제 유저들의 정보가 쫙 있을 거고, 광고주 단에서 보면 실제 자기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 친구들 혹은 쇼핑을 한 친구들, 그런 유저들의 애드 아이디가 쫙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크로스 체크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없다. 그러면 이제 트래커가 소화스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시에 손가내서 매체한테 이제 워닝 사인을 주고 과금을 하지 않고, 관리 또 그런 게 너무 빈번한 지면들을 빨리 끊어내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스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고주 내부 데이터와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한 서드 데이터를 같이 크로스 매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조금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 다시 라이트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국내외 7종의 앱 전환 트래커의 연동의 경험이 있고, 트래커 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국내외 앱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제 저희는 2016년부터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트래커를 기준으로 신규 모객을 시키고 앱 다운로드 모객을 시키고, 그 유저들이 실제 획득을 해서 앱 사용을 하는지를 볼 수도 있겠고, 사용을 하는 유저들은 우리가 다시 리타겟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액션을, 뭐 튜토리얼만 완료한 친구들은 레벨업을 하게 된다든지, 장바구니 어떤 친구들은 구매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타겟팅 캠페인이 되는 거죠. 앱 마케팅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왔었는데 2016년과 2017년도쯤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사전 예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롭게 앱을 출시하기 전에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한테 사전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모수들을 확보하고 앱이 실제 론칭됐을 때 스토어에 그때 그 사전 예약 유저들한테 문자 쫙 뿌리는 거죠.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그거 준다고, 막 혜택 준다고. 그래서 그 유저들이 오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앱 출시하면 많이 하는 게 리워드 부스팅이라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앱 다운로드 시키면 커피 쿠폰 주는 거예요. 그 매체에서 앱 다운로드 시키면 포인트 줘가지고 그 포인트 가지고서 또 다른 또 몰에서 살 수 있고, 그런 리워드를,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형 CPI를 쫙 한번 해주고요. 어머나, 전화 좀 연결할게. 잠깐 브레이크 타임도 그러는데 오늘 강의 그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생각난 게 말씀드릴게. 일단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한 절반 정도 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저희가 실제적으로 먼슬리 기준으로 광고주한테 성과 보고를 하는 먼슬리 리포트, 그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먼슬리 기준으로 저희가 퍼포먼스 리포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트렌드, 지금 이제 이 지금 생태계 광고주의 지금 경쟁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샘플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시간에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PT 샘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한 2번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왔어요. 리워드 부스팅을 하고 이때 이런 로직이 있었어요. 리워드 부스팅을 해가지고, 리워드 부스팅하는 유저들은 앱 사용성은 없어요. 커피 쿠폰 받으려고 게임 설치한 유저가 실행을 하겠어요? 설치한 유저가 훅 날아가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스팅을 하면 일주일에 한 50만 개 정도로 다운로드를 시키면 앱 마켓 순위 막 탑10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탑 10에 있는 앱을 보면서 오가닉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만 개 쫙 시키고 그 다음에는 논리워드 보상을 주지 않고 실제 배너 보여줘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유저들이 비보상형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그 비보상형 광고 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도가 오면 셀프 서브나 머신러닝 페이스북 앱마케팅이나 구글 UAC 비중이 그땐 크지 않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게 17년도 18년도 와서는 이 리워드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50만 개 100만 개를 업데이트 시켜도 마켓 로직이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입장에서는 사용성이 없는 유저들이 단순히 인스톨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탑10에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스토어에 존재하는 오가닉 유저들한테 탑 랭크를 보여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스팅을 하는 이제 경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50만 개, 100만 개로는 탑10에 진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처럼 안 나오는데 후루룩 또 이 유저들 자체는 사라져버리는 리워드 받고 사라져버리는 유저들이니까 회의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논리워드 쪽에 많이 몰리게 돼요. 그 사이에 셀프 서브, 이 구글 머신러닝의 고도화는 굉장히 무섭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성과와 볼륨까지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었죠. 이게 2018년도 19년도에 와서는 이 논리워드 볼륨의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바일 프라우드였다고 밝혀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으로 가짜 트래커를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진짜 디바이스에서 가짜 액션을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트래커 자체가 속아버리는 그래서 많은 볼륨이 나타났죠. 반대로 리워드에 대한 볼륨이 또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요. 여전히 크고 있었고요. 셀프 서브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리워드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논리워드가 이제 모바일 프라우드를 걸러내는 기술도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걸러내면서 여기 볼륨도 약간은 미약하게만 성장하고 있고 셀프 서브 러닝 역시 더 커져가고 있죠. 이제 올해의 어떤 트렌드는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웹 투 앱, 웹과 앱을 연결지어서 보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프라우드라고서 무시했던 이렇게 우리가 거부했던 볼륨들 중에는 유저가 웹과 앱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쿠키 정보와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가 서로 매핑이 안 되면서 유출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프라우드로 이렇게 인정되는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면 여기 안에서도 건강한 유저들을 우리가 다시 목욕한다든지 그 유저들 대상으로 다시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화두고요. 여러분들 그 앱을 워낙 많이 쓰시긴 하지만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혹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를 가지고서 인앱 브라우징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의 웹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런 팝업 심심찮게 봐요. 이거 지금 웹으로 보지 말고 앱으로 와봐. 불편한 웹에서 볼래요? 편한 앱에서 볼래요? 이렇게 앱으로 온보딩을 유도하는 팝업인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앱 광고 보시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페이스북이 개점이 아니고 자기들이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켜주고 있음에도 그 광고가 앱 광고였어요. 쇼핑 앱이었어요. 11번 가입이었어요. 거기에 딥링크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딥링크를 실행하면 원래 이렇게 모바일 앱 광고는 랜딩 페이지가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라고 했지만 딥링크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안에 그 앱이 심어져 있으면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스토어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앱을 실행시켜줘요. 즉 페이스북에서는 자기들이 개조시킨 광고주의 앱으로 유저가 이탈할 경우에 한번 잡아. 자기가 개조시킨 광고 주면서 야 진짜 페이스북 나갈 거야? 물어보는 거죠. 즉 많은 기업 브랜드 서비스들이 이제 대고객 창구가 바로 앱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앱을 우리 앱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유저들이 우리 앱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해요. 모바일 앱의 대세인 시대죠. 자, 웹과 앱 환경은 닮아있지만 그 기술 구현 방식은 되게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하루에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런저런 앱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 유저로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유저들은 웹과 앱을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근데 웹에서는 추적 방식이 스크립트 방식으로 브라우저에 쿠키 아이디를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 웹의 액션을 보지만 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립트가 아닌 SDK 방식으로 브라우저의 쿠키를 잡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의 아이디 자체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서드파티 트래커를 통해서 보통 추적을 하죠. 왜 다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웹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 몇 개예요? 몇 개 안 돼요. 그마저도 마켓시어로 본다면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될 거야. 스크립트는 이 유저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든 여기에 맞는 쿠키만 잘 심어놓으면 스크립트는 이해할 수 있어요. 광고주 사이트에 있다가. 근데 앱을 볼게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링크 받았어.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링크 클릭해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유튜브 앱이 먼저 열리나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유튜브 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 앱에서 인 웹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앱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 앱 브라우징. 앱 안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존재하는 모든 앱들이 브라우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광고주 사이트에서 쿠키 아이디를 기다리고 있던 스크립트는 동일한 유저가 크롬 디바이스로 들어올 때는 알아볼 수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유저가 온 거예요. 추적할 수가 없어. 유실돼 버리는 거죠. 그 유저가 기존에 뭘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매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지 더 고도화 시킬 수 있는데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스크립트 방식으로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를 추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앱 방식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이제 앱 마케팅들이 온라인 마케팅과 모바일 마케팅, 엄밀히 말하면 웹 마케팅과 앱 마케팅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해왔었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GA를 통해 가지고 웹 유저를 효과적으로 바라봤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서드파티 트래커, 앱 추적도를 통해 가지고 앱의 유저들을 바라봤었죠. 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쓰는 컴퓨터가 몇 대일 것 같으세요? 물론 지금은 뭐 직장인이라면 회사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집에 가면 집에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또 뭐 내가 PC방에 간다든지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 또 공공의 PC를 쓰게 돼요. 그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가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브라우저 버전으로 쿠키를 만들어 놨던 치더라도 한 유저가 되게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화된 퍼스널 컴퓨터보다도 퍼스널한 디바이스예요. 우리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버스도 타고요, 지하철도 타고, 심지어 화장실도 가요. 잘 때도 근처에 놓고 자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유저의 다이렉트 창구가 없는 거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앱을 씹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는 굉장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그 종횡무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누군지 몰라보고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누군지 몰라보는 거를 연결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웹과 앱을 연결할 수 있으면 또 고도화할 수 있는 본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화두인 거고. 그래서 GA 같은 경우는 GA4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A4를 통해 가지고 웹과 앱 유저를 같이 엮어서 보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GA 유니버설 그 스크립트 기준에서도 GA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앱 SDK 이름 아시는 분? 그렇죠. 파이어베이스. 웹 유저를 추적하려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SDK, 앱 추적 도구예요. 파이어베이스. 그럼 광고주가 자기가 웹도 가지고 있고 앱도 가지고 있으면 광고주가 웹사이트에 있는 GA 코드와 광고주 자사 앱에 집어넣은 파이어베이스를 가지고서 GA로 분석을 해요. 같이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웹 분석과 앱 분석 리포트가 따로 있어. 따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GA4가 되면서 이 분석을 하나의 리포트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 구글조차도 웹과 앱을 연결해서 보는 건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지금도. 그거를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게 된 게 GA4인 거고, 그거를 웹에서 이제 봐왔다고 한다면, 앱 같은 경우. 아, 잠깐만. 그러면 구글만 쓴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페이스북 유저는? 혹은 뭐 시민번호 유저는 어떻게 잡을 건데? 우리가 존재하고 경험하는 어떤 온라인 환경이 구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결국은 모바일 앱을 원활하게 잡을 수 있는 모바일 앱 트래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들도 반대로 웹을 잡기 위한 웹 SDK 같은 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래커에서도 웹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웹과 앱을 연결해서 보는 건 굉장히 챌린지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고주들한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추적 방식이라든지 웹과 앱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광고주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웹과 앱의 구분이 없이 유저가 웹을 통해서든 앱을 통해서든 인입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명과 마케팅 기법들, 그리고 유저들이 실제 고도화됐을 때 사용성을 가지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마케팅과 기법들, 뭐 지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유지됐으니까 기존 유저들이 더 높은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넘어서 더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도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마케팅 기법, 추적 방식, 그리고 뭐 지면들, 타겟팅 기법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이미 우리는 웹과 앱을 크로스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잣대가 서 있고, 이 디바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서 있다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면들을 저희가 광고주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걸 통합해서 뭐 GA를 통해서 보든 앱 트래커를 통해서 보든 혹은 GA4를 통해서 하나로 보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이 온강역 쪽에다가 제공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물론 메모하고 사진 찍는 거 좋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공유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빨리 지나갔다고 막 안타까워하고 다음 걸 못 들고 그러지 마시라.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저는 여정에는 소재, 광고, 노출지면, 랜딩, 그밖에 무한에 가까운 변수가 있어요. 퍼포먼스를 만드는 길에는. 그럼 우리의 퍼포먼스 마케터 같은 퍼포먼스 A 이제 사람들은 그 무한의 변수에서 이제 제어 가능하고 기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최적의 조합, 조율,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겠죠. 트래픽의 성과는 어떤 지면에서 어떤 우리 광고주 웹이나 앱에 존재하는 트래픽의 성과는 결국은 특정 유저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특정 유저의 군집들은 개인 유저들의 행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퍼포먼스라는 것은 개인에서 시작이 돼요. 한 유저가 앱에 유입을 해서 그 앱에 뭐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뭐 결제 수단을 입력을 하고 실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하기까지 인입된 유저가 고관위 유저로 가는 그 모든 액션들을 태깅을 함으로써 트래킹 추적 코드를 통해서 태깅을 하고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개개별 유저들한테 더 높은 액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혹은 개별 지면들이 여기까지 오는 유저들을 보내는 지면들도 있을 거고, 어떤 지면에서 여기까지 오네, 여기까지 오네, 이렇게 지면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온 지면들을 만든 유저들을 모아가지고 리타겟팅을 함으로써 그 유저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진행했던 어떤 퍼포먼스 캠페인도 이제 기간 내 운영하는 쪼개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던 개선의 여지가 드러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먼슬리 그 이제 퍼포먼스 리포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UEF 초기 전환은 건강에 어떤 트래픽들, 이게 코호트 리포트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코호트 리포트? 요즘 뭐 코호트 추적 요즘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의 격리 추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코호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코호트라는 말이 워낙 익숙했었어요. 뭐냐면 한 지면에서 어느 날 1000명의 유저들이 인입을 했어요. 근데 이 1000명의 유저들이 동일한 시간에 클릭을 따라락 한 친구들이니까 전 시간에는 클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전날 클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 오리진이 다 달라요. 그런 유저들의 오리진을 분석하는 걸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요. 격리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결과물을 가지고서 하나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저들을 쪼개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저는 라스트 클릭을 만든 지 이틀 만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이 유저는 라스트 클릭을 만든 지 15초 만에 올릴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져요. 그것처럼 코호트 분석을 해보면 특정 날짜에 100명의 유저가 왔고 이 유저들의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차에 오픈율을 만들어 놓은 리포트예요. 잘 안 보이시죠? 미안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제 날짜에 유입된 100명의 유저들은 하루치 이틀 적게 못 봐요.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저께는 이틀치가 보이고 그저께는 3일치가 보이고 그렇게 일주일짜리 코호트 분석을 보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인입시키는 게 목표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2단계에서 지금 광고주가 첫 앱을 론칭한다고 하면 인입이 지금 중요해요. 지금 론칭해가지고 막 유저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구매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모수가 쌓여야지. 그러면 오픈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빨간색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이탈하는 것들. 그러면 여기가 좀 주변에 이탈 없이 쭉 많이 가네. 그럼 여기에서 왔던 유저들의 진영이 건강하구나. 여기에서 온 유저들이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여기다 더 광고비를 투여하면 돼요. 근데 하나의 유저가 만들 수 있는 액션이 점점 고도화될 거라고 했어요. 혹은 우리가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100명 유저들이 오픈해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회원가입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장바구니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건강했었는데 얘가 건강했었는데 이제 광고주의 목표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정상됐으니까 조금 더 위로 올리자. 저관에서 고관으로 올리자면 이 진영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초기 오픈율이 좋지 않았는데 회원가입이 좋네. 여기에 집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장바구니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구매 전을 보면 여기 다 빠지는데 우리가 여기 좋다고 계속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서 최적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느끼기에 있는 로아스가 하나도 안 좋아.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면에서 이익된 유저일지라도 그들의 액션을 고도화해가는 목적에 따라서 바라봐야 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돼야 될 건강한 지면들 혹은 건강한 유저들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든지 리텐션이라는 개념도 유저의 재방문 주기가 분석 도구의 24시간 코호트 분석 주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CPI 캠페인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광고주한테 오늘이 5월 6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어. 5월 5일에 100명의 유저가 인스톨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100명의 유저가 24시간 동안 있었던 유저들일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리포팅이 나가면 이 친구들은 어제 아침 10시에 쫙 떠는 친구들인가? 아니에요. 어제 00시부터 어제 23시 59분까지 계속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그거를 날짜로 끊어서 줬을 뿐이에요. 지금 유저의 리텐션을 바라볼 때 있어서 리포팅은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유저의 액션 서버를 바라볼 때는 걔가 24시간이 된 유저일 수도 있고요. 1시간밖에 안 된 유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관리함에 있어서 이거를 꼭 24시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12시간 혹은 48시간이나 72시간을 리텐션을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우드로 관리해야 되는 지면들이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그 밖에 다른
셀프 서브형, 카카오 오버먼트 그런 셀프 서브형 지면들은 건강 유저들이 확률이 높은데 NCPI를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지면들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편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잣대가 생기실 텐데 지면에 따라서는 이 프라우드 유저들을 기민하게 봐야 되고 기민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지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죠? 첫 두 번째 장에서 CPM 방식의 지면들이 많고 CPA 방식의 지면들은 작아진다는 거. 광고주들은 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서브형들,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지면들이야. 근데 셀프 서빙을 잘 함으로써 목표 CPA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잘하고 있어.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들 머신러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이세돌이 알파고를 얘기했던 게 왜 대단한 거냐면 이세돌은 두 수업 세 수업을 걸 때 알파고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최적화하는 것과 머신러닝이 최적화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나 셀프 서빙 매치들이 머신러닝이 이걸 막 해가지고 CPM 방식으로, CPC 방식으로 다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CPC, 이제 광고주의 목표했던 CPI라든지 CPA 전환율이 나오는 거야. 근데 또 일반 네트워크들은 아니 우리는 그냥 CPA로 팔게요, CPC로 팔게요, CPA나 CPI로 팔게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머신러닝을 잘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이상한 가이드들이 껴있기 때문에 1,000원에 팔아야 하는 그 인스톨인데 서버에서 튕기는 식으로 하면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지고 셀프 서버형이 아닌 매체에서 혼자 컨트롤하고 있는 매체일수록 그런 프라우드 관리를 해야 되는 지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 때는 유저들이 다음날 오픈을 했는지 그 다음날 오픈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과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돈을 내도 되는 유저인지 가짜 유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12시간이 지난 유저인지 24시간 지난 유저인지가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대를 크로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면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리포팅을 하더라도 데일리 소진하는 리포팅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면을 관리되는 데는 12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리포팅을 2번 하는 건 아니고 어제 100명 인스톨 발생했지만 그 중에 50명 유저들은 아직 만 하루도 안 지났기 때문에 리텐션을 또 봐야 됩니다. 서스피셔스 볼륨이 100개 중에 30개예요. 이거는 내일 지나면 숫자를 확정해 드릴게요 라는 퀄리티 리포팅을 해야 되는 지면들도 있어요. 특히 앱 광고주들은 되게 연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24시간뿐만 아니라 12시간 이상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 지면들이 있고 뭐 셀프 서브형이든 이제 개별 매체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든 그 대시보드를 또 모아가지고 저희가 통합 리포팅을 광고주한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뭐 저희 회사는 뭐 많은 곳에서 하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월간 매체 훈련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1일 매체를 통해 가지고 1일 리포팅을 통해서 얼마나 가고 있는지 목표에 따라서 가고 있는지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됨으로써 주간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제 반 2주가 지났는데 지금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미래되고 있다면 어떤 백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거 뭐 플랜 2C예요. 플랜 2C. 그래가지고 이제 월 믹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에 광고주의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CPC 단가는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가져갈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주의 CPA는 이렇게 맞추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컨펌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데일리 그 리포팅 운영을 하면서 이 숫자가 맞춰주고 있는지를 데일리로 검토하고 또 주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번 달 백업 전략이라든지 다음 달 더 개선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일간 리포팅도 이렇게 진행하고요. 보통 이건 거의 주간 리포팅이네요. 일간 리포팅 날짜별로 쪼개져 있는 트래픽 소스별로 뭐 타겟이라든지 소재별로 쪼개져 있는 일간 리포팅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누적됨으로써 월간 이제 어떤 지면에서 어떤 소스들의 성과가 이랬습니다. 라고
광고주한테 리포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트렌드 리포트. 그 실제 앱 같은 경우는 앱 마켓에서의 랭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랭킹이 이 정도고 우리가 타겟하는 뭐 경쟁사들 혹은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지금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마케팅이 다음 달에 순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확인해 드리는 또 붙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전략을 진행하는 게 퍼포먼스 앱 퍼포먼스 마케팅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입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믹스안이 아마 다를 거고요. 써야 되는 매체들이라든지 매체 안에서 타겟팅 비법들이 다를 거고요. 이제 뭐 서비스 고려도를 더 잘 쓰게 만드는 시점에서 제공해야 될 지면들, 목표들이 타겟팅은 상품들이 달라질 거고요. 또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 맞는 목표와 지면들을 제공하게 되겠죠. 광고주께. 이거는 왜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청구를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뭐 얼마 쓰시게 되면 뭐 이 정도의 뭐 수수료와 거기에 따라서 뭐 소재 제작비를 이 정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뭐 또 이렇게 공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퍼포먼스 대행사들이 이제 뭐 PP를 하면서 전략도 중요하고 광고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광고주의 로아스를 같이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또 얼마나 매력적인 대행 수수료비를 제안하느냐도 슬프지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업계 관행을 깨는 수준에서의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서도 때로는 경쟁이 일어나긴 한다는 거. 고생하셨어요. 첫 수업은 일단은 1시간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그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그 먼슬리 리포트를 한 15분 정도 볼 거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앱 마켓 브리프, 인사이트 리포트 또 한 15분 정도 볼 거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쉬는 시간 갖고 이제 PT 자리 마저 볼게요. 그래서 지금 18분이니까 28분 30분은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